네, 반갑습니다. 임민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저 오기 전에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몇 시부터 교육하셨었어요? 10시부터? 그럼 2시간째 교육이시겠네요. 그래서 이제 교육이 1시간 넘어가면은 이제 몸이 좀 힘들잖아요. 제 교육은 크게 부담이 없을 거예요. 너무 이렇게 뭘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더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뭐 그 식사도 하셔도 되고 편하게 들어주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대신 제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아셨죠? 제가 오랜만에 왔는데 제가 성함은 다 외우진 못하는데 얼굴은 다 알아요. 근데 한 3분의 1 정도는 새롭게 이제 오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를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면은 이름은 임민교예요. 그래서 엘림 손해사정이라는 손해사정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 사업단하고는 거의 3년째 계속 교육을 왔다 갔다 하고 상담도 주고받고 해서 저랑 이제 많이 유대감이 있는 사업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편하게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상담 같은 거 요청하시면은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다 요청해 받아드리고 상담 드리니까는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례 교육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요거는 좀 재밌다. 아니면은 요거는 꼭 알려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걸 빼놔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 자료를 만드는데 오늘은 이렇게 실손, 배상 책임, 사망, 교통사고 골고루 제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 업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처음으로 첫 번째로 실손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실손 의료비는 포인트가 딱 하나예요. 뭘 것 같아요? 돈 안 준다예요.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돼요. 제가 손해사정사라서 뭘 받아준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좋은 교육이긴 한데 저는 안 된다라는 교육을 더 많이 해요. 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돈 받는 거는 사실 제가 받아주나 다른 사람이 받아주나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받아주나 어떻게든 받아요. 근데 못 받는 거는 못 받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못 받는 거를 받게끔 기대를 하게끔 만들거나 고객이 요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면 헛수고가 돼요. 그러면 더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첫 번째, 실손 의료비 중에서 무릎 줄기세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최근 한 2달 사이에 이슈가 크게 됐어요. 그쵸? 그래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제가 정확한 프로세스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실손 의료비가 강남권에 병원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요. 이제 병원들은 이제 영업을 해야겠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실손 의료비로 병원비, 카드 긁는 거를 실손 의료비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급여든 비급여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급여는 정해져 있죠. 상수예요. 나라에서 정한 급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을 맘대로 조정을 못해요. 그쵸? 근데 비급여는 어떻게 돼요? 병원 맘대로 할 수가 있어요. A 병원에선 10만 원, B 병원에선 100만 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병원이 영업하기 위해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를 크게 높인다. 기본 1000단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에선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뒤에는 하지정맥류가 나올 거고 지금은 줄기세포에 대한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근데 내용은 되게 많은데 포인트는 딱 2개밖에 없어요. 안 준다죠. 어떻게 안 줄 것 같아요? 1번은 치료 목적이에요. 너 이거 굳이 치료를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치료를 했다 해요. 과잉 진료다. 안 줘. 만약에 치료 목적이 인정이 됐다? 2번째, 여긴 다 걸려요. 2번 치료. 너 굳이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입원했다 해요. 그래서 2번으로 하게 되면은 실손의료비 1년 한도 5천만 원으로 처리가 되는데 2번을 안 하고 통원으로 처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20만 원, 30만 원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트키거든요. 보험사 치트키. 그래서 여기서 다 걸려버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실손 의료비는 전부 다 신의료기술이에요. 그래서 살을 째거나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사치료 비스무리하게 아니면은 살짝만 절개를 한 다음에 간단한 시술이 많기 때문에 굳이 입원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렸는데 이 2개에서 다 걸려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관절염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내용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줄기세포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무릎 관절에 넣는 거예요. 자, 무릎 관절에 넣는데 왜 넣느냐 하면은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줄기세포를 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퇴행성 관절염이 무조건 다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인정이 되려면은 관절염이 1, 2, 3, 4단계가 있어요.
치료 목적으로 인정이 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2단계에서 3단계. 이게 좀 웃긴 게 4단계는 안 된대요. 치료 목적이.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진행을 해서 4단계까지 가면은 치료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1단계 정도랑 4단계 정도는 이제 치료 목적으로 인정 못 받고 2단계에서 3단계 정도만 치료 목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절염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염증을 없애고 치료를 하는 거다. 예전에는 관절염 치료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거의 그냥 일반적인 주사 치료나 아니면은 상태가 너무 심하면은 인공관절을 넣어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인공관절을 넣어서 치료를 한다. 근데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무릎에 금속으로 된 관절을 넣는 거기 때문에 치료가 되게 커요. 거의 뭐 한 달 이상 입원을 해야 되고 소요가 크기 때문에 의사들이 연구한 게 요거예요. 무릎에 줄기세포를 넣어서 손상된 세포를 살리자라는 게 줄기세포 치료예요. 말만 들어보면 되게 좋죠. 근데 나쁜 치료는 아니에요.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어떤 줄기세포로 이용하냐? 나한테 빼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 세포를 뺀 다음에 원심분리기에 돌려서 줄기세포를 빼내는 거예요. 그 빼낸 거를 무릎에 주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진단 가능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장골릉, 여기 골반 쪽이거든요. 골반 쪽에서 세포를 빼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를 추출을 하고 환자한테 이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실제로 청구한 분의 진단서를 보면은 진단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양쪽 원발성 무릎 관절증. 요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사는 알아요. 관절염 몇 단계만 인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단계죠. KL 그레이드 2단계 딱 적은 거예요. 이게 보험사 보라고 적은 거예요. 나는 치료 목적에 맞게 수술을 했다. 여기 KL 그레이드 2단계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수술 자체는 이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봐야 되고, 요게 문제인 거예요. 얼마짜리 수술이에요? 양쪽 다 하면은 1,450만 원이에요. 자,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영수증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상과 직원이에요. 뭐 하나손해보험, 교보생명, 보상과 직원이에요.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서버를 열어보니까는 줄기세포 수술을 해서 실손 의료비를 청구를 한 환자가 요 영수증을 딱 보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 고객이 1,400만 원이나 썼구나. 빨리빨리 카드값을 갚으라고 1,400만 원을 입금을 해주겠어요? 그렇게 해주겠어요? 아니죠. 말 못하죠. 저한테 상담 받을 때는 어떻게든 받게끔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보면 주기 싫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안 주는지에 대해서 봐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급여 치료는 얼마 안 돼요. 이게 뭐 암산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은 다 해도 한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처치 수술료만 1,450만 원인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치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장골릉에서 세포를 빼낸다고 했죠. 그대로 넣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줄기세포를 빼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심분리기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원심분리기로 돌려서 줄기세포를 추출을 해야 된다.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특성상 저는 뭐 신뢰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례들을 잘 안 맡아요. 근데 이렇게 새롭게 좀 나오는 건들은 일부러 하나씩 맡아요. 왜? 공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공부를 한 건인데, 이 원심분리기가 중요한 이유가 보험사가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원심분리기 넘버를 알려달래요. 넘버. 그 말은 뭐예요? 실제로 병원에 원심분리기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게 어떤 분리기인지까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거 없이 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심분리기의 존재 유무까지 확인을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원심분리기로 돌려서 줄기세포를 빼냈죠. 그럼 주사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사를 넣으려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사로 넣는 게 아니에요. 좀 특수한 주사로 넣는데, 이것도 그 주사는 일회용이죠. 한 번 쓰고 이제 버려야 되잖아요. 고유의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양쪽에 넣었으니까 2개겠죠. 2개의 바코드를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구해다 줬어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원심분리기도 보고 바코드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확인을 한다. 요거는 사기치는지 아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다 정직하게 했기 때문에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걸 확인을 해야 돼요? 말씀드렸죠. 수술이 치료 목적에 맞는지 아닌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수술
적응증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의료 자문을 해서 확인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는 수술 치료는 맞대요. 수술 적응증에 해당이 돼서 요거는 치료 목적은 맞다 해요. 그럼 어디서 걸려버릴까요? 치트키. 요거 실제 의료 자문서에 여러분들이 이제 볼 기회가 많지는 않지만은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요거는 수술 적응증, 요거는 내용은 많지만 결론은 뭐예요? 입원 치료가 필요 없다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 아주대병원이 강북삼성병원이구나. 2차는 아주대에서 했는데 거의 이 자문 의사가 이 수술한 의사에 대해서 거의 사기꾼 취급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굳이 할 필요도 없고 과한 치료인데 굳이 했다라는 식으로 자문서를 작성을 했어요. 어쨌든 입원 치료가 필요 없다. 그러면 얼마가 나갈까요? 30만 원에 끝나는 거예요. 많아야 30, 기본적으로 20. 이렇게 끝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 요거는 옛날 상품이에요. 2017년에 어떤 게 생겼을까요? 비급여 3대 특약이 생겼죠. 그게 도수 치료, MRI, 그 다음에 비급여 주사 치료예요. 비급여 주사 치료가 250만 원인가 한도죠. 300만 원인가? 어쨌든 그 상품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주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비급여 3대 특약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200인가 300인가는 지급을 하고 그 이전에 가입된 보험은 싹 다 안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또 최근에 전화를 받은 게 비급여 3대 특약도 못 받았다고 전화가 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게 뭐 심평원에 어쩌고 저쩌고 뭐 급여 비급여 어쩌고 하는데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보험사에서 주기 싫으니까는 이리저리 핑계를 대서 다 안 줘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또 문제가 이렇게 보험금을 못 받으면 민원을 넣는 분들이 많죠. 민원은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거거든요. 금감원은 누구 편일까요? 보험사 편이에요. 우리 편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일단 금감원에 있는 사람들, 금감원에 높으신 분들은 보험사의 로비를 다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사 편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1,000만 원짜리 수술을 여러분들이 다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실손 의료비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지금도 맨날 오른다고 난리인데 더 오르면 어떻게 돼요? 정말로 100만 원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금감원이 욕먹기 때문에 이런 거에 한해서는 거의 다 보험사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도자료도 냈죠. 말은 되게 고상하게 썼는데 보험금 안 주니까 수술하지 마.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뭐 골수 주사 치료를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결론은 이제 보험금을 안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는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가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내 고객이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나 무릎이 안 좋아서 무릎 줄기세포 수술을 하려고 한다. 이거 실손 의료비로 해당이 돼? 이렇게 물어보는 고객이 있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부정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고객은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싫어해요. 왜? 거의 답정너로 물어보는 거죠. 나 이거 할 건데 너는 yes라고 대답을 해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no라고 하면 당황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되게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설계사한테 전화해요. 그럼 다른 설계사는 이렇게 대답해요. 그거 내 고객이 했는데 한 달 전인가 받은 사례가 있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고객은 힘을 얻어서 수술을 하죠. 그럼 보험금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때 전화해서 여러분들 말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상담할 때는 조금 마음이 아파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좀 안타깝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내 허락을 안 받고 수술을 해온 고객도 있어요. 그러면은 청구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겠죠. 요거 어렵다. 처음부터 말을 해주는 게 좋아요. 청구를 했는데 이상하다 안 나오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신뢰도가 떨어져 버려요. 아셨죠?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된다. 결론은 20만 원밖에 안 나온다. 1,400만 원이 20만 원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지정맥류. 요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지정맥류가 흔한 질병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관절염보다는. 하지정맥류 이런 거예요. 이제 혈액이 역류를 해서 다리 쪽에 이렇게 혈관이 튀어나오는 게 하지정맥류예요. 요게 이제 초기, 그 다음에 1, 2, 3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보기 흉하죠. 그래서 수술을 한다. 하지정맥류라는 건 압력이 높아지고 역류를 하게 되면은 원래 판막이 있는데 판막을 뚫고 역류하는 병이 하지정맥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정맥류는 당연히 통증도 있고 부종도 있고 피로감도 있다 해요. 그리고 요거는 하지정맥류 진단 기준인데
요거 정도는 지금 딱 외우고 말아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진 않죠. 역류가 몇 초? 0.5초 라고 하면 돼요. 만약에 역류를 했는데 0.2초만 역류를 했다. 그러면 진단 기준에 맞을까요? 틀린 거예요. 0.5초예요. 1초 이상 역류하면 상황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정도 기준으로 해서 진단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치료법은 되게 많아요. 뭐 배나실 뭐 이런 것도 있고 고주파도 있고 레이저 수술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비싼 비급여 치료 때문에 문제가 된다. 자, 진단서를 보면은 이렇게 진단이 됐고, 여기 진단 내용은 이쁘게 적혀져 있죠. 대복제 정맥, 소복제 정맥, 대소, 큰 정맥, 작은 정맥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요게 역류가 몇 초예요? 0.5초. 요것만 봤을 때는 치료 목적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보험사가 이 자체를 믿지를 않아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보험사에서 보내온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술할 때는 다리에 정맥류가 발생을 해야 되고 이제 합병증 예방 목적이 돼야 된다. 그리고 0.5초 이상 역류를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보내왔어요. 이분의 영수증을 한번 볼까요?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하지정맥류? 458만 원이에요. 아깝게 1,400만 원이죠. 그거보다는 많지는 않지만은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조금 비용이 높아요. 그쵸? 요 정도도 문제를 삼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진행을 하다가 의료 자문을 가게 됐어요. 의료 자문을 가게 돼서 쭉쭉쭉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됐다? 치료 목적의 수술이라고 판단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요 분은 제가 환자분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병원이랑 이제 그 보험사랑 저희랑 병원 같이 모여서 판단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되게 웃기게 나왔어요. 결론은 해당이 없다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은 병원에 이제 신체 감정을 받으러 간 거잖아요. 그 의사 저희가 선택한 거거든요. 상당히 긍정적인 의사예요. 환자 편을 들어주는 의사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갔는데 의사가 환자를 보더니 되게 당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초음파 결과지를 열어봤거든요. 이전 병원에서 검사를 한 초음파 결과지를. 근데 검사를 너무 허접하게 한 거예요. 그쵸? 초음파 여러분들 해보셨죠? 찍찍찍 하면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의사는 찍찍찍 대충 해놓고 0.5초 이상 역류라고 그냥 기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검사 결과가 이제 근거가 받쳐지지가 않는 거죠. 검사 결과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는 제3의료기관 의사라고 하더라도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편을 못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좀 결과와 다르게 역류가 확인되지 않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역류도 확인되지 않고 검사도 몇 개 빠뜨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술 치료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요거는 뭐 입원 치료 이런 걸 떠나서 이제 검사 자체가 문제가 있던 건인데 여러분들 실손 관련돼서는 이렇게 검사가 좀 명확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병원에 가야 돼요? 너무 좀 허접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안 돼요. 조금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 이상급의 병원에 가서 정확히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아야지 이렇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다 보셨듯이 이제 고액의 실손 의료비를 받으려고 수술을 받으신 고객이 있으면은 못 받아주면 되게 큰일 나요. 여러분들 그 골절 진단비 얼마죠? 한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하죠. 요거는 얼마죠? 1,400만 원이죠. 실손 의료비는 1,400만 원을 다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도 다 받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공제 금액이 있어요. 입원을 하게 되면은 8에서 90% 공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예요. 그쵸? 근데 골절 진단비 30만 원은 뭐예요? 그냥 플러스예요. 그래서 30만 원이 더 큰 거예요. 그쵸? 반대로 실손 의료비는 못 받으면은 어마어마하게 손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손 의료비는 정말로 잘 판단을 해서 안내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셨죠? 요즘에 웬만한 실손 의료비는 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두 개만 가지고 왔는데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느낌이 쎄하다라고 하면은 일단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다음 사례는 이제 배상 책임이 섞여 있는 이제 사례고 목욕탕에서 넘어지신 사례예요. 제목만 봤을 때 여러분들 목욕하다가 요번은 이제 그 마사지 여성분이신데 그 세신사분 있죠. 거기 이제 마사지 코스가 많은데 요분이 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었나 봐요. 황제 마사지를 받으신 것 같아. 거기 오일도 막 바르고 그런 마사지를 받았는데 내려오다가 오일이 바닥에서 정확하게 이제 제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휙 돌면서 넘어지셨어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보상을 청구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목욕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욕탕에서 이제 세신을 받고 내려오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골절이 됐어요? 척추가 부러져 버려서 골절이 돼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봤을 때 머릿속에 딱딱딱 정리가 돼야 돼요. 어디서 보상을 받아요? 목욕탕. 이걸로 끝내야 될까요? 아니죠. 이제 고객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개인 보험으로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제 이원화시켜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척추의 장애, 목욕탕과 개인 보험 두 가지 다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장애 지급률이 높으면은 50% 이상이면 납입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압박골절 제가 이제 장애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분들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척추가 이렇게 골절이 되는 거예요. 골절이 되면은 척추가 무너져요. 당연하겠죠.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 금이 갔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기둥이 온전할까요? 조금이라도 무너지죠. 그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각도에 따라서 장애보험금이 책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가운데 척추 보이시죠? 여기 딱 봐도 뭔가 이상하죠? 골절이 돼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원래 90도는 아니지만 거의 90도에 가까이 있어야 되지만 무너져 버렸다. 다른 사진을 보면은 여기도 뼈가 이상하죠? 골절이 돼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원래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겨야 되는데 마른 모처럼 생겼죠. 여기가 날아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은 각도를 재서 보험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제 목욕탕 사진이에요. 여탕이라서 제가 들어가진 못했고 그 상대방 목욕탕에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이제 손님 없을 때 들어갔다 와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목욕탕에 있고 여기 보시면은 그 세신하는 데가 보이죠? 여기에요. 여기 보시면은 세신을 하고 여기 바닥을 깨끗이 닦아야 되는데 사실 뭐 오일이면은 아무리 닦아도 잘 안 지워지죠? 그래서 이 오일 때문에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어디로 갔어요? 119를 통해서 병원에 간 거예요. 항상 다른 서류도 다른 것도 똑같지만은 상해에 대해서는 사고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아셨죠? 그래서 초진 기록이 또 중요해요. 초진 기록에 사고 내용이 없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의심을 해요. 어떻게 의심을 해요? 이상한 데서 다쳤거나 아니면은 사고가 없었다. 사고가 없으면 뭐예요? 상해나 재해가 아니고 질병이죠. 그렇게 가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분은 슬립다운, 넘어졌다죠. 허리에 외상이 있고 한도병원이라는 데 있다가 T12가 흉추 12번이거든요. 여기 골절을 받고 병실 부족으로 이쪽 병원에 내원을 했다. 명확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해 관련돼서는 일부러라도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유리하게 처리를 받는다. 근데 이분은 119를 통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기록이 그냥 자연스럽게 객관적으로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기록을 남기자. 아까 말씀드렸죠. 영업배상 책임, 목욕탕에서 이제 보상을 받고 개인보험으로도 보상을 받는다. 제가 요거 다 두 개 다 진행을 해드렸던 건이에요. 실제 이분의 척추예요. 여기는 딱 봐도 티가 나죠? 왜 이렇게 하얗게 됐을까요? 이게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거 수술한 거예요. 어떤 수술? 시멘트를 발라버린 거예요. 그 척추가 골절이 되면은 인공 시멘트를 이제 처치를 하거든요. 그 시멘트 색깔이 하얀색인 거예요. 왜냐면 이제 무너졌으니까는 메꿔야 되잖아요. 그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메꿨는데도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딱 봐도 이상하죠. 요거는 엄청 많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기형장애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다. 자, 목욕탕 배상 책임은 이제 여기부터는 좀 심화 과정이에요. 맥브라이드라는 장애책을 준용을 해서 이제 진단을 받고 개인 보험은 AMA식이라는 장애 평가 기준이 있는데 이걸로 받는 거예요. 요거랑 요거는 다른 거예요. 두 개 다 퍼센테이지가 나오지만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맥브라이드는 배상 책임. 자동차 보험과 배상 책임은 맥브라이드. AMA식은 뭐예요? 우리가 가입한 3에서 80%짜리 이제 장애가 AMA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첫 번째 1번부터 볼 거예요. 이거는 노동 능력 상실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장애 같은 말인데 노동 능력 상실률이 이제 32%래요. 그러면은 내가 100%만큼 일을 할 수가 있는데 32%만큼 일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돌려서 얘기하면은 내 월급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손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32만 원을 손해본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32만 원을 손해보면은 그 32만 원을 보상을 받는 거예요. 한 달에 32만 원이에요. 만약에 영구장이면은 내 정년까지 32만 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한시장이면 어떻게 될까요? 1년 한시장이면은 12개월만큼 32만 원을 줘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계산서. 요게 손해사정하는 거예요. 손해사정이 이제 보험금 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다 계산을 해서 내역서를 보내는 게 저희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휴업손해, 교통비, 일시수익, 위자료, 치료비 이렇게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계산을 해서 보험사에 제출을 해서 얼마를 받았다? 1,300만 원으로 종결이 됐어요. 원래는 더 이제 책정이 돼야 되는데 보험사에서는 영구장애를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1,300만 원 정도로 종결이 됐다. 여기는 뭐예요? 배상 책임인 거예요. 목욕탕에서 줘야 되는 금액을 목욕탕이 주는 게 아니고 목욕탕에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주는 거예요. 만약에 목욕탕에서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목욕탕 주인이 이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보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혹시 뭐 질문하실래요? 네. 좋은 질문이었어. 엄청나게 심화 과정인데 69세면은 일을 못 하죠. 원래 65세까지 정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69세라고 하더라도 일단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는데 먹히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일시 수익 같은 게 1년이나 2년 정도까지만 실무에서는 인정을 해줘요. 원래는 아닌데. 인정을 해주고 위자료 같은 데서도 그런 게 장애율이 잡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원래는 안 되는데 실무에서는 아주 약간은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는 목욕탕에서 받았고 개인 보험으로도 받아야겠죠. 척추의 장애. 요거는 후만 변형. 아까 척추가 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휜 각도가 20도예요. 장애 지급률이 30%. 아까 32%라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장애 지급률 30%라는 거는 뭘까요? 내가 상해 후유장에 가입을 하죠. 1억짜리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얼마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3천만 원이에요. 요거는 급여랑 관련이 없어요. 내가 한 달에 1억 벌어도 얼마 줘요? 요거는 그냥 정액으로 3천만 원, 3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20도라고 했죠. 15도 이상 휘었을 때는 지급률 30%, 35도 이상 휘면은 50%. 여기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거 30%로 종결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왕력을 공제를 해야 돼요. 기왕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미 병이 있는 거, 퇴행성 병변과 기왕력은 공제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뭘까요? T스코어. 막 이상한 말이 나오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사례교육 첫 번째 시간에 교육을 해드렸는데 모르실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면은 골밀도 검사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척추가 골절이 됐어요. 근데 1번 고객은 골다공증이 없어요. 아주 건강해요. 그러면은 상해 기여도가 100% 정도 나오겠죠. 근데 두 번째 고객은 골다공증이 조금 심해요. 그럼 상해 기여도가 100은 안 나오겠죠. 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골밀도 정상 범위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정상이 어느 정도예요? 보통 이제 마이너스 1.0 정도가 정상이라고 해요. 숫자가 낮아질수록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2.5면은 더 낮은 숫자죠. 그래서 안 좋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밀도 정상 범위가 이 정도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 여기 보시면 숫자로 보여드리면 이해가 돼요. 1억을 가입을 해놨는데 장애지급률 30% 나왔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여기까지만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 외상 기여도, 상해가 관여한 만큼만 보험금을 주는 게 원칙이에요. 만약에 요분이 골다공증이 없다라고 하면은 3천만 원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요분은 30% 감액이 됐죠. 10%당 얼마가 깎인 걸까요? 3천만 원에 10%면 얼마야? 300이 깎인 거예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900을 손해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골다공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제 그걸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고객은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3천 받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2,100을 받으면은 받고도 열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화풀이해요? 여러분들한테 화풀이 한다는 거예요. 900만 원 내놓으라고. 그 전에 설명을 잘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요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척추의 장애. 만약에 배상 책임이면은 맥브라이드, 개인 보험이면 AMA식으로 판단을 한다.
여기 배상 책임은 자동차 보험과 같이 맥브라이드로 청구가 되는 거고, 이제 기왕력, 이제 골다공증이죠. 골다공증을 보고 연구장애, 이 장애가 영원할 것인가 아니면 한시적으로 나올 건가에 따라서 보험금 차이가 크다. 최종적으로 내 과실도 있겠죠. 넘어진 게 목욕탕 잘못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실 상계를 한 다음에 손해배상금을 산정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다음은 사망보험금이에요. 이것도 되게 뭐 재밌고 조금 특이한 사례.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사례예요. 자, 요분은 뇌출혈 환자예요. 근데 단서가 있죠. 외상성 뇌출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딱 떠올리셔야 돼요. 이분 진단금 받아요?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그냥 당연히 못 받죠. 뇌출혈, 뇌혈관 질환은 질병으로 나와야 돼요. 외상이라는 건 사고죠. 사고에 대한 뇌출혈은 코드 자체가 달라요. 진단비 절대로 못 받아요. 그러면 어떤 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상해 관련된 걸 받을 수가 있는데 상해 관련된 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상해 수술비를 받거나, 근데 이제 뇌출혈일 경우에 수술을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간단하게 처치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이제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 그리고 만약에 요분이 돌아가시면은 보험 금액이 큰 상해 사망 보험금이 나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가 많다라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제가 상식으로 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은 외상성 뇌출혈과 자발적인 뇌출혈을 구분하는 법이에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것만 보시면 좀 도움이 돼요. 이 둘 중에 하나가 외상성이고 하나가 질병적인 건데 어떤 게 외상성일 것 같아요? 요거. 첫 번째,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다, 양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다른 분, 정답을 맞추셨는데 그게 틀리셨어요. 부위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하얀 게 출혈이거든요. 요분은 출혈이 어디 되어 있어요? 한쪽이라기보다 경막하. 여러분들 경막하 출혈 들어보셨죠? 경막이라는 게 두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밑이 출혈이 된 거예요. 이거는 외상이면은 경막하 출혈이면 외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부딪힌 데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만약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이 안쪽에서 나올까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이제 이렇게 안쪽에서 나오는 거는 질병적인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되게 황당한 경우가 있죠. 내가 넘어지거나 다친 적이 없어요. 다친 적이 없이 이제 머리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외상성 뇌출혈을 진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출혈 양상 때문에 그래요. 출혈이 이렇게 안쪽이 된 게 아니라 바깥쪽에 출혈이 된 거예요. 그럼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물어볼 생각도 안 해요. 아, 요거는 언젠가는 넘어졌을 거다라고 지레 짐작을 하고 외상성 뇌출혈로 찍혀져 버려요. 근데 이게 뭐 아예 틀린 거는 아닌데 요것 때문에 분쟁이 될 수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 어쨌든 이렇게 안쪽에 출혈이 발생해야지 질병적인 출혈, 바깥쪽은 외상성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외상성이면 보험금을 안 주는 이유가 뇌혈관 질환, 뭐 뇌출혈, 여기에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I 코드로 진단이 돼야 되는데 외상이면 무슨 코드? S 코드로 진단이 돼요. 다른 질병이에요. 다른 질병이고 손해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 안 준다. 아셨죠? 그래서 자발적인 뇌출혈은 진단금, 외상성은 이제 진단금 해당이 없죠. 요분은 이제 바깥쪽이 문제가 있겠네요. 근데 요거는 뭐 그냥 사이드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요거를 보셔야 돼요. 자, 요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뇌출혈이 발생을 해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사망진단서, 사체 검안서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요렇게 나와요. 자, 직접 사인이 뭐예요? 폐렴. 선행 사인이 뭐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빙의를 해야 돼요. 보상과 재건이에요. 이번에는 사망보험금 처리하는 보상과 재건. 요거를 받았어. 여러분들 상해 사망보험금 줄 거예요? 질병 사망보험금 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나올까요? 자, 요분은 다쳤죠? 바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기술이 좋잖아요. 의료기술이. 바로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이제 1년 정도 연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치료가 되고 그렇지만 누워 계시죠. 그럼 어디가 망가져요? 폐가 제일 먼저 망가져요. 그래서 오랫동안 누워 계시는 동안 폐가 망가지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폐 때문에 돌아가신 거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폐렴으로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는 병원에서 찍는데 우리는 뭐예요? 몇 천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돈이 묶여져 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보험증권,
재해사망보험금 2천이 있다. 그쵸? 요번에 이제 차트를 보면은 내원 당일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발견돼서 응급실에 내원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두개골이 골절이 있대요. 사고 내용은 이제 요분은 쓰러지셨기 때문에 어떻게 다쳤다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머리에 상처가 있고 이게 부종이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요거는 외상력이다라고 의사가 인정을 해버렸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좀 안 좋죠. 왜? 진단금을 못 받으니까는. 그래서 진단금은 못 받았다. 왜? 외상력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여기 또 보면은 이제 수술은 이제 두개골에서 배액술, 혈액을 빼낸 거예요. 혈액을 빼내는 수술을 했고, 날짜를 한번 보세요. 언제 사고가 났죠? 날짜 혹시 보이시나요? 23년 4월이에요. 요게 이제 돌아가실 때 차트예요. 24년 1월. 몇 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9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여기 차트를 보면 영어로 적혀져 있는데 마지막 엑스파이어가 돌아가셨다라는 거 임종 선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망은 1월 달. 그리고 사고는 몇 월 달? 9개월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 계시면은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치트키가 한 가지 더 있어요. 폐렴 말고 뭐가 있을까요? 심장사. 심장이 멈추면 다 돌아가셔요. 그래서 심장사를 적으면 무조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행 원인은 이렇게 적지만은 직접 사인의 폐렴, 심장사라고 적으면은 의사는 끝나고 우리만 복잡해진다. 왜? 질병 사망 아니면 상해 사망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복잡해진다. 자, 상해 사망, 재해 사망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다쳐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소송도 많이 걸리고 해요. 법원에서는 이제 판결내인데 이제 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폐렴으로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신 원인이 뭐예요? 만약에 요분이 뇌를 다치지 않았다라면은 폐렴까지 올 리가 없죠. 그래서 그거는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라라는 판례들이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외상성 뇌출혈 환자는 이제 요양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직접 사인이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사에서는 사실 알아요. 요거 결론은 상해로 지급해야 되는 건 아는데 보험사들은 한 번은 튕겨요. 말하기가 좋죠. 폐렴으로 청구하셨네요. 요거는 질병이에요. 라고 하면서 튕겨요. 그러면은 이제 10명을 튕겼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한두 명은 수긍을 하겠죠. 그럼 이득인 거예요. 나머지 8명은 어떻게든 뭐 변호사를 고용을 하든 저를 고용을 하든 가지고 와요. 그러면 꾸역꾸역 주기는 해요. 근데 2명을 못 받게 하면은 그거는 이득이잖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논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교통사고에 대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막 복잡하지는 않아요. 영상을 제가 처음으로 넣어봤어요. 근데 별거 아닌데 영상을 넣으니까는 잘 보시더라고요. 여기 있다. 잠깐만요. 제가 서툴러서 영상은 요거는 그냥 보이시죠? 안 나오는데 지금 클릭했어요. 나온다. 잠깐만요. 나온다. 갑자기 한문철 변호사가 된 것 같아요. 보이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해야 돼요. 누가 잘못을 했고, 뭐가 쟁점이 됐고, 뭐가 이상한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한 번 더. 그쵸?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 고객이 그거예요. 검은 차, 승용차. 문제가 뭐예요? 역주행했어요. 그러면 과실 몇 대 몇 하면 그 승용차가 몇일까요? 100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보험금을 청구를 해야 될까요? 자동차 보험에서. 내가 잘못이 100이라고 했을 때. 자부치. 맞아요. 자부치는 이제 운전자 보험이고 자상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자상을 가입 안 하고 자기 신체 사고로 가입을 했어요. 어쨌든 같다라고 제가 가정을 할게요. 좀 다르기는 하지만은 일단 상황은 요거예요. 그래서 내 잘못이 100%다. 근데 요분은 히스토리가 있어요. 교통사고 나기 전에 이제 병력을 보니까는 암이죠. 결장암으로 치료를 오랫동안 받으셨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다 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셨어요, 이분. 아드님에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되게 어이없게 대놓고 역주행을 했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은 항암을 받고 오시는 길이었대요. 항암을 받고 오시니까는 이제 몽롱한 거예요.
주무셨던가 아니면 정신이 살짝 이제 나가셔서 역주행,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역주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상황 파악이 됐고 또 문제가 생겨요. 이분이 암 환자랬죠. 암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교통사고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왜? 암 때문에 돌아가시면은 교통사고로 자기 신체 사고로 보상을 못 받겠죠. 왜냐면 암이니까, 질병이니까. 근데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이분이 암 사망 보험금 옛날 상품에는 많이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가입을 안 해요. 어쨌든 암 사망이 있으면은 좀 더 유리할 건데 이분은 없으셨어요. 그러면 무조건 교통사고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교통사고 전에 이제 결장암으로 치료를 오랫동안 받았고 항암 치료를 했다. 그리고 교통사고 후에 복부 파열로 이제 돌아가셨다. 직접 사인은 간부전, 그 다음에 선행 원인은 심부전. 무슨 말이에요? 심장이 멈췄고 간이 멈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쵸? 이게 뭐 교통사고다, 약간 질병에 가깝긴 하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요분은 증권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떤 거냐? 무보험체사 요거 가입되어 있는 거야.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신체 사고랑 자동차 상해 두 가지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기 신체 사고는 한도가 3천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기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은 저도 사람이니까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돈을 버는 구조가 그 보험금에 따라서 그 퍼센테이지로 제가 수수료를 받아요. 그럼 어떤 걸 제가 원해요?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는 고객을 만나길 당연히 원하겠죠. 이것도 제가 그렇게 했는데 자기 신체 사고 3천만 원이 한도더라고요. 자동차 상해면은 훨씬 더 높은데 어쨌든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3천인 거예요. 아셨죠? 그럼 우리가 또 싸워야겠죠. 어떻게 싸워야 돼요? 유리하게 싸워야 되는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냐, 암으로 돌아가셨냐에 따라서 교통사고는 상대방 내가 가입된 그 자동차 보험의 사망보험금, 그 다음에 암으로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이 안 나가죠. 암 관련된 그러니까 부상치료비 정도만 아니다. 암 관련된 부상치료비가 아니죠. 그냥 부상치료비만 받을 수가 있다예요. 자기 신체 사고는 이렇게 한도 내로. 그 다음에 자동차 상해는 대인배상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이 된다. 자동차 상해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요번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제가 이제 소견을 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적혀져 있죠. 이제 정리를 하면은 암 환자는 맞다. 당연히 뭐 암 환자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치료도 많이 받고 항암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복부 파열이 너무 심했다. 그래서 이거는 암 환자라서 조금 더 관여를 하긴 했지만은 교통사고로 직접적인 원인으로 돌아가셨다라고 의사가 소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제 교통사고로 인정을 해서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요분은 이제 사고가 아까 보셨죠?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내용만 보면은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사고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인정이 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살짝 접촉사고였어요. 근데 이분이 몇 달 뒤에 돌아가셨다. 당연히 가족분들은 교통사고로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안 될 수도 있다예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은 이런 경우는 인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리를 하면은 이제 뭐 암 치료를 받았지만은 직접 사인이 중요하다. 교통사고였다. 요거는 상해나 재해에 대한 정의 및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당연히 주장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졌다. 자기 신체 사고. 요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는데 내 과실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 과실이 7, 내 과실이 3이다. 그러면 이제 3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못 받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거를 받는 게 자기 신체 사고 자동차 상해인 거예요. 다행히 요분은 자기 신체 사고에 가입을 해놓고 100대 0, 내가 100만큼 잘못을 했어도 내가 가입된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수월하게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전화가 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 고객이 100% 잘못이다. 보험금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이제 자기가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 신체 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으면 돼.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없으면 못 받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고객 관리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항상 심사를 하면서 재밌는 사례들을 모아두고 있으니까는 다음에도 재밌는 사례 모아서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